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자가 왜 발생되었을까, 또 우리가 서화동원서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문자는 그림과 시작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발전했을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자를 통해서 고대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추적해서 보다 보면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 비하면 상당히 고등적이죠. 고등적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특히 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훨씬 더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사람의 그 모습보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우리 동양에서는 훨씬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뭘 지향하고 있는가, 이 점이 훨씬 더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대 문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학이 이렇게 재미있고 이제 특히 원시 문자 같은 건 아주 재미있는데요. 만약에 저런 문자의 자료가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대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제가 철학을 하면서 사실은 그 고문자학을 가지고 우리 철학과 연결시키려고 했었어요. 전공을. 그래서 박사 논문을 그렇게 써야 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삶에서 철학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술도 철학이 빠지면 예술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학이든.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한 거죠. 저도 철학을 하기 전에는 경전을 글자 그대로만 읽었어요. 뭐 서당에 다니면서 해석했던 그거를 그냥 읽고 선생님들이 토를 떼주면 그냥 그대로 했었습니다. 제가 철학을 하면서 달라지더라고요. 철학을 하면서 서의 사가 달라져요. 서론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왜 서예가 저렇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문자가 저렇게 바뀌었을까? 왜 저렇게 우리가 쓰여진 건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왜 저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문제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하는 공부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고 그래서 서예도 훨씬 더 재미있게 제가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은어에서 발견된 복사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나라 때의 많은 갑골들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 그 발견된 도편이 약 30만 편이다, 25만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만 편 정도의 그 갑골 편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문자가 있는 것은 100개 이내입니다. 85개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약 100개 이내의 도자기만 저희 갑골만 문자가 있어요. 나머지들은 무문자 갑골입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온 갑골에 보면 인사에 관한 문자가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왕실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아까 지금 사화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 중심 기능이라 그랬는데요. 이와 같은 사회 중심 기능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은 고대에 사화융이 중심 기능으로 있었는데 이게 우임금이 하나라를 세우기 이전입니다. 우가 치수를 해서 우가 평수토를 성공을 하는데 서경의 순전에 보면은 나옵니다. 순전에 보면은 나오는 기록인데 뭐가 나오냐면 구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사회의 중심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무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육부라고 하는 이 부자가 창고 부자입니다. 우리가 뭐 무슨 창고이다 할 때 부자인데 이 육부는 뭐냐? 수화목금토하면 오행이죠. 수화목금토에 육부니까 지금 하나를 더 못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곡이에요. 곡식곡자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저 말은 무슨 말이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천도의 작용. 그게 오행인데 그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이 땅 위에 생산되는, 땅에서 생산되는 우리가 인류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곡식을 대신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곡식들은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원형이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화금목토 곡을 들어서 육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육부는 천도와 지도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저 천도와 지도의 작용을 결정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국가 사회를 다스리는 철학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는 일인데, 저것은 그동안에는 모든 것은 하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있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오게 되면 삼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하늘의 천도와 지도의 작용을 쓰는 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덕 이용 후생을 이야기합니다. 정덕 이용 후생이라고 하는 삼사를 이야기합니다. 저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통치의 이념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와 같이 하늘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한다면 저 오행과 하늘의 천도와 지도 작용을 결정적으로 쓰는 건 인간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통치자가 올바른 덕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을 쌓아안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덕입니다.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군주가 자기 그 치부나 하고 자기가 이렇게 술이나 먹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군주가 존절하게 써서, 재물을 존절하게 써서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후생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도탑게 해줘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 구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거는 천도와 지도를 쓰는 결정적인 키를 인간이 쥐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게 우임금이 평수토를 하고 제시한 겁니다. 순임금에게. 그래서 저 천도는 이와 같이 항상 일정하게 수화금목토가 원형이정이 이와 같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바로 인간에게 달려있다. 저 정덕이용후생을 잘하면 배천이고 저걸 잘하지 못하면 배천하지 않는 것이라서 하늘이 이와 같이 재앙을 내려준다고 하는 관념입니다. 저것은 그래서 정덕이용후생이라는 구공을 제시하게 돼요. 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도와 인도를 일치해 가고자 하는 이념이죠. 그래서 저와 같이 인사라고 하는 것이 은나라 때 오게 되면 이제 저게 우임금 때니까 훨씬 후대가 됩니다. 은나라 때 오게 되면 우리가 인간사, 이제 통치의 기능이 많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오게 되면은 인사에 관한 문제가 전체의 100분의 20이 되고 동물이 100분의 17, 식물이 100분의 15. 저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삶과 관계되는 거죠. 그다음에 천상은 날씨입니다. 날씨가 뭐 큰 비가 내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전쟁이 100분의 8, 지리가 100분의 7, 궁실이 100분의 6, 축사는 제사 지내는 일입니다. 제사 지내는 일이 100분의 3 정도의 문자가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갑골문에서 나오는 문자를 가지고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저게.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글씨 속에 가장 많은 게 인사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물론 인사에 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의 바르라 하고 예자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예의 바르다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사에 관한 건 그렇습니다. 인의예지가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죠. 성이라고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이라고 하는 걸 뭐 어떻게 그릴 거예요? 인을 어떻게 그리면 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논어에서 책 한 권에서 인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인의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요? 인사는 이렇습니다. 그거는 고정된 형체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자를 가지고는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유추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유추가 가능한 문자입니다. 아주 분별하기가 쉬운 이러한 문자인데요. 지금 이것은 아까 고대 사회에서의 국가의 사회의 중심 기능은 사와 융이라고 그랬어요. 제사 지내는 일과 전쟁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한 기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냥을 한다거나 물고기를 잡는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이거는 우리 삶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인류 삶의 형태를 우리가 그대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자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문자 통일은 흔히 우리가 가장 이야기하는 것이 진시황 때 문자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진시황이 문자 통일을 했다. 이사의 건의에 의해서 이와 같이 문자 통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문자 통일은 진시황 때 물론 소전체라고 하는 문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러는데 실질적인 문자 통일은 소전체는 널리 쓰여지지 못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문자가 이와 같이 인류의 공통적으로 우리가 약속 부호로서 문자의 효능 가치를 발휘할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은 문자 통일 정책을 펼쳤지만 실질적으로 문자 통일은 한나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는데 당시에 이와 같이 문자 통일이라고 하는 저건 뭐냐면 표준 글자체를 만든다고 하는 얘기예요. 문자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표준 글자체가 나온다는 것은 표준이 아닌 건 다 뭐가 돼요? 이체자라든지 속자라든지 이제 약자 이러한 것들이 돼. 우리가 이제 잘못 쓰면 오자 이런 것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표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표준이 있기 전에는 어떻느냐? 모두가 다 표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우리가 서체를 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시황 때 만들어진 이 문자를 우리는 소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은 명칭은 후대에 만들어집니다.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시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소전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시황 때 문자 통일 정책을 통해서 이 문자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소전 이전의 글씨를 그러면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러면 이 글씨가 소니까 이 글씨는 뭐야 되겠어요? 대가 돼야 되겠죠. 대전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와 같이 소전 이전의 글씨들을 모두 대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고 대전 또는 고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게 됩니다. 소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이후에 붙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전 때 이와 같이 문자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진시황 때니까 이 이전에 주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나라 말기 춘추전국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은나라, 하나라, 요순 이 시대는 모두가 다 문자가 통일이 안 된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지역마다 문자가 달랐다는 얘기죠. 그 나라의 문자를 우리는 흔히 진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 글씨나 다 진서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표준 글씨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진서라는 얘기예요. 저건 어쩌면은요, 우리가 문자 통일이라고 하는 정책이 펼쳐짐으로써 우리한테 굉장한 편리함을 주고 또 어떤 그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교육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사실 저와 같은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면 어떤가요? 개인의 개성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은 모두 말살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하나의 정책이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때 있는 문자들은 사실은 다 보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때는 당시의 문화와 사회를 그대로 문자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통일 문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갑골편에서 발견되는 문자 하나하나들이 지금은 아주 이 보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는데 저 문자만큼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게 사냥할 숫자입니다. 사냥할 숫자인데 사냥할 숫자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지금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사냥할 숫자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 같습니까? 저게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요게 여기 지금 여기는 여기 하나 붙어 있네요. 여기는 밑에가 지금 이게 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는 더 넓게 붙어 있고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사냥 도구예요. 도구. 사냥 도구인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그냥 단순한 가령 저기 남자 선생님들 그 어렸을 때 새총 생각나시죠? 새총. 뭐 새 잡을 때 저걸로 이렇게 쏘아가지고 잡으셨잖아요. 그럼 새총이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어렸을 때 새총이었겠지만 사냥을 할 때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훨씬 더 큰 그 사냥을 하는 도구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방패순자를 보면 이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는 게 우리 호랑이 같은 거 쫓아가면은 뭐 그냥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방어도 하고 사냥도 할 수 있는 사냥 도구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지는데 저게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런 게 보여져요. 지금 여기는 있는데 이거는 있는데 요거는 지금 두 개가 생략됐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이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짐승 글자를 표현하는데 의사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도구와 짐승 이것들을 짐승을 에워싸고 있죠. 가운데서 에워싸서 표현함으로써 이와 같이 사냥수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당시는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발음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어떻게 발음을 했는지는 단지 우리가 저와 같이 저 같은 문자들을 통해서 이것은 아마 이런 의미로 쓰였을 것이다 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문자가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갑골편에 새겨진 것이고 이거는 금문 속에 새겨져 있는 문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냥 숫자를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사냥을 했던 도구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같습니까? 이게 여기가 뭐 그림 뭐 그린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갑골편이에요. 짐승의 이 뼈에다가 지금 새긴 거예요. 이거 새긴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날 사냥을 가가지고 이제 왕이 주로 이건 다 왕실의 기록이니까 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갑니다. 사냥을 갈 때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냥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냥을 해서 주로 사냥을 할 때는 농사 짓는 시기를 피해가지고 봄에는 절대 새싹들을 해치지 않는 거. 또 여름은 이와 같이 무성해서 나무가 지나치게 무성해서 그러기 때문에 곡식을 해치는 거. 그러한 동물을 주로 잡아요. 또 가을은 수확해서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해가 되지 않도록 겨울에는 에워싸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할 때 이와 같이 에워싸서 하는데 지금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짐승을요 길렀어요. 목축을 했어요.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개나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만 길렀을 것 같은데 이게 호랑이 호자예요. 호랑이를 한 마리 잡았다 소리예요. 여기 하나 그어진 게.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뭐가 그려져 있나요? 위에 뿔이 지금 굉장히 긴 뿔이 그려져 있죠. 사슴입니다. 사슴이 여기 4마리, 40마리. 지금 여기 이게만 있으면 그러는데 밑에 이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40마리. 여우, 새끼 사슴. 이와 같이 갑골편에 저와 같이 우리가 저렇게 호랑이를 저렇게 그려서 저렇게 의사 표현을 했다는 거죠. 저와 같이 그 당시에 포획한 동물들의 숫자를 일일이 갑골편에다가 무정시대에는 저렇게 새겨서 저 호랑이들을 아까 제가 겨울에는 포위를 해가지고 잡는다 그랬죠. 그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길러요. 길러가지고 필요할 때 쓰기도 했고 또 희생물로 쓰기도 했었고 희생물로 쓰는 동물은 아무 동물이나 쓰지 않습니다. 하늘의 제사지낼 때 썼던 동물은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쓰는 동물만을 희생물로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문자를 한번 보면은 어떤가요? 이게 지금 돼지입니다. 돼지를 화살로 꼽아놨죠. 화살로 돼지를 쏘아가지고 적중시킨 모양이에요. 저게 갑골편에 새겨진 문자입니다. 그래서 사냥과 관계되는 문자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복희 씨도 어렵을 주로 이렇게 물고기 잡는 그런 거를 주로 했던 그러한 곳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저 물고기를 잡는 그러니까 삼수변에 써져 있는 고기 잡을 어자로 사용이 된 거예요. 저게. 그러는데 저 고기 잡을 어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저긴 제가 하나만 올려놨는데 아주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뭐 하는 것 같으냐면 우리 어렸을 때 시냇가에 가가지고 고기 몰아가지고 잡죠. 뭐 양쪽에서 막 몰아가지고 좁은 구석으로 어때요? 고기들이 이 좁은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시에 목축동물입니다. 그럼 어떤 동물을 목축했을까? 아까 우리가 사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짐승들을 잡았다고 그랬었어요. 사냥을 통해서 잡는데 여름 같은 때는 곡식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멧돼지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막 다 우리 농산물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경우는 화살을 쏘아서 잡지만 겨울에는 반드시 그물을 쳐가지고 살려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양뿐만 아니라 수렵에서 포획한 저런 호랑이, 코끼리, 사슴, 새끼 사슴, 토끼, 사자, 멧돼지 등을 다 목축했습니다. 왜 저와 같은 짐승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저기 우리가 사냥하는 도구와 사람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짐승이 때로는 호랑이를 그려넣기도 하고 때로는 토끼를 그려넣기도 했고 그 가운데에다가 이와 같이 해서 그 당시에 포획했던 동물들을 우리가 유추해낸 겁니다. 저것은. 그래서 당시에 이와 같은 동물들을 잡았고 또 사냥 도구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그러한 도구들이 사용되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롱시 때부터 농사는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죠. 불을 발견하고 또 곡식을 심어서 우리가 재배해서 먹고 그래서 곡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갑골문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곡식이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기장입니다. 중국의 주식은 기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식이 뭐 벼입니다만은 중국은 주식이 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장서자가 가장 많은 우리가 이제 갑골편에서 볼 수 있는 문자들인데 이와 같이 기장서자 지금 벼화자, 벼도자, 올레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벼화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곡식이 붙어 있어요.
곡식이 지금 붙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나무 목자처럼 이와 같이 뿌리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벼화자를 표시를 했고요. 곡식의 표시를 지금 오늘날의 벼화자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이렇게 바뀌었고 벼도자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벼도자를 보면은 지금 이 밑에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이게 뭐처럼 보세요? 항아리? 또 다른 걸로 누가 보이세요? 저기 우리가 벼는 수확해 놓으면 뭐가 있나요? 껍질이 붙어 있죠. 방아입니다. 방아. 이 벼도자가 여기 지금 이 절구구자잖아요. 여기 이게 방아예요. 그거를 찧어야 우리 벼는 먹지 그냥은 못 먹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껍질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벼도자가 이와 같이 껍질이 붙어 있어서 벼도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올레자입니다. 올레자는 저게 뭐를 의미해서 올레가 된 것 같습니까? 지금 저 자를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올레 우리가 온다는 걸 어떻게 그려요? 온다는 건 그릴 수 없어. 가는 것도 그릴 수 없어. 뒷모습을 그릴 거예요. 오는 것을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올레자를 그려놨는 올레자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올레는 뭐요? 보리요? 보리 맥자요. 지금 밑에 보리 맥자 같이 생겼네요. 왜 보리를 의미해서 온다고 할까요? 가차로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가 이제 아까 육부삼사를 이야기하면서 구공을 이야기할 때 육부삼사를 이야기하면서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늘에서 저절로 이와 같이 이제 펼쳐집니다. 근데 그것을 통치자가 올바로 쓰지 않으면 백성들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덕이용후생이라는 그러한 삼사를 같이 하늘을 작용하고 똑같은 위치에 두어서 육부삼사를 두어서 구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백성들의 안민이란 말이에요. 안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 우리가 온다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온다 간다라는 것을 그림으로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년자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해년자의 개념하고 이 온다라는 표현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거 글자하고 어떤가요? 똑같은 의미 같이 써져 있죠. 지금 한 해에 1년이 가고 나면 어때요? 이 곡식을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책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천자가 책력을 반포해 줘야 돼요. 반포해 주게 되면은 그것을 제후들이 군주에게 받아다가 자기 나라에 가서 그거를 자기 백성들에게 반포를 해서 하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다고 하는 것을 저와 같이 아까 지금 조 선생님이 가장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곡식이 오는 거예요. 곡식의 생산으로서 우리는 온다고 하는 개념을 대신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이와 같이 이 벼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했는데 당시에 사용했던 농기구는 뭐였을까? 어떤 농기구를 썼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게 쟁기적자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이고 이쪽에 보면은 상당히 그 어렸을 때 우리가 보았던 쟁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당시에는 아까 우리가 표준서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갑골판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위에다가 쓰기도 하고 아래에다 쓰기도 하고 왼쪽 오른쪽을 바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쪽이 조금 서운해요. 글씨를 쓰다가 보면 그럼 거기다 갖다가 획을 하나 더 보태주었어요. 갑골문은. 그래서 굉장히 예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갑골판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문자를 자유스럽게 위아래에다 배열을 하기도 하고 좌우를 바꾸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기에다 점을 하나 더 보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쟁기가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양쪽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쟁기를 그 당시에 쓰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게 보습 작자입니다. 지금 이거는 후대에,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 그럴 때 만들 작자로 쓰이게 되는데, 이건 보습에서 온 겁니다. 이게 지금 보습의 형상을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사용하던 그 보습,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보습의 모습을 상당히 띠고 있죠. 근데 이것도 좌우를 고정된 형태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방화용자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벼도자에 밑에 있는 것이 방화용자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가요? 이게 이렇게 절구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절구처럼 들어가 있고 여기에 곡식을 집어넣고, 이게 지금 손입니다. 양쪽에 손이고 절구 방아겠죠. 절구를 찢는 모습을 이와 같이 형상화해 놨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손이고 이 절구통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와 같이 방아를 익히 사용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백호통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삶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호통의 기록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인간의 어떤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농사 짓는 방법, 농기구, 또 이제 식용을 할 때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거, 불을 사용해서 끓여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연장이 꽤 발달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쟁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아까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변방족들이 끊임없이 침입을 해왔고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통치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됐었죠. 근데 이때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어쩌냐면은 전쟁 무기가, 아주 다양한 전쟁 무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지금 같은 전쟁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록에 보면은요, 재미있는 기록이, 전쟁에 관한 재미있는 기록이 무왕이 주나라 때, 주나라가 들어설 때죠. 그러니까 주나라, 아까 제가 후직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나라가 아직 우리가 이제 이게 중국이면 요쯤이, 여기가 진나라이고 이게 기주 정도 됩니다. 기주인데, 기주는 방 70리밖에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왕을 들어서 서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백이다. 이 작은 고을의 기주의 군주가 중국 나라 전체를 지금 통일을 한 겁니다. 주임금을 치고요. 은나라의 마지막 군주인 주임금과 싸우는 얘기요. 그게 이제 아주 재미있는 전쟁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글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주나라의 군주는, 주나라의 군사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을 수가 없죠. 저 작은 나라에서 왔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서쪽 그 기주 부근에 있는 인근의 나라에서 많이 이제 군사를 내어줘서 같이 왔지만, 은나라의 군사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죠. 은나라의 군사는 30만 대군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나라의 군사는 3만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10분의 1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 군사를 가지고 이 은나라의 수도를 치러 간 거예요. 보통 이게 위험한 일이 아니죠. 그러는데 그렇게 치러 갔을 때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느냐. 이게 유학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만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게 유학 정신인데요. 근데 이제 문왕이 세상을 떠나고 2년 후에 무왕이 아버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주를 치러 갑니다. 그러는데 주의 군사들이 그 30만 대군이 이제 무왕의 군사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왔다가 그 앞서 가지고 섰던 군사들이 뒤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뒤돌아서 가지고 자기 군사들과 싸워.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거야, 무왕의 군사들과는. 그래서 뒤돌아서 가지고 자기 군사들하고 싸우고, 또 성문을, 무왕이 성 가까이 가니까 성문을 다 열어줬어요. 그리고 환영을 하는 거야, 어서 오라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는 걸 보면 당시에 이제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전쟁 무기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갑주라고 하는 말을 흔히 이야기합니다. 계주라는 말이 갑옷갑자의 의미로 그 당시에 쓰였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은 이게 지금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에 양쪽 가에 뭔가 뒤집어 씌워놨어요. 사람 있는 방향이 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보면은 지금 사람 밖에 뭔가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갑옷입니다. 갑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저렇게 형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싸움용자를, 싸움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와 같이 이것은 창이고 이건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창과 방패를 같이 들고 있는 모습으로서 싸움용자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지금 이와 같이 나라국자입니다. 이게 나라국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 나라국자를 어떻게 썼냐면은 창으로, 이게 지금 창과자거든요. 창으로, 이게 사람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구자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창으로서 내 국민들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로서 나라국자를 썼어요. 그러면은 문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등 문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자 속에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이 국민들을 창으로서 지켜서 보호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나라국자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싸움전자인데요. 싸움전자는 깃발전자, 원래 깃발전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조퀴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는데, 그 조끼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 전자의 단이라고 하는 거, 요 앞에 있는 이 단이 바로 깃발 전자입니다. 그래서 저 단은 많은 군사들을 인솔을 하려면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무슨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뭘로 표시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진군하려면 북을 칩니다. 북을 치면 이건 진군의 명령이고, 또 물러나려면 징을 쳤어요. 징을 쳐서 이와 같이 물러나라는 퇴각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또 깃발로서 모든 걸 표현을 했어요. 깃발로서 뭐 앞에 나가라, 뭐 어느 긴 창 든 사람이 나가라, 이런 모든 표시를 깃발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와 같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저 깃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전쟁 전자에서 깃발로서의 의미로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멜하자입니다. 전쟁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많이 저 멜하자가 쓰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멜하는 위에 초두머리가 있어야 멜합니다. 이건 어찌하자예요. 어찌하인데 옛날에 고문자에서는 어찌하자와 위에 있는 초두문자가 있는 글자하고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어때요? 이게 사람이 뒤에다가 뭘 메고 가고 있죠. 여기 지금 사람입니다. 사람이 메고 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사람이 짐승을 잡은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창에다가 쫙 꿰가지고 메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 이제 솔사자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솔사자에서도 보면은 이게 지금 화살인데요.
이거는 지금 화살을 양쪽에다 해놓고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사람이 화살을 당기고 있는, 팽팽하게 활을 당기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를 제시하고 있냐면 활을 쏘는데 어떤 짐승을 쏘는지, 돼지를 잡는지 아니면 호랑이를 잡는지 이제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사용된 문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들은 그럼 어떤 것이 있었겠는가? 당시에 전쟁에 어떤 무기를 사용했었겠는가? 활과 화살. 이거는 7 숫자죠. 수. 우리가 창, 이러한 방패, 이러한 것들을 주로 무기로서 썼었다. 창 중에서도 긴 창, 짧은 창 이런 것들이 전쟁 무기로서 사용됐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제사인데요. 제사는 국가의 중심 기능으로서 썼었는데 나라를 아까 말씀드렸었죠. 국가의 사회 중심 기능이 제사와 융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자가 얘기라고 하는 글에 보면은 은나라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은나라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존신하는 일이었다. 신을 높이는 일이다. 그래서 항상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신을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와 같이 신을 섬기는 일을 했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바로 귀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러한 이후에 예라고 하는 것을 챙겼다고 하는데 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는 뭐냐? 우리가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가 있어야 인간입니다. 우리는 예가 없으면 그건 짐승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인간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예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무엇을 예라고 하느냐. 예라고 하는 것은 천리지절모뇨 인사지의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고대 문자들을 살펴봤었는데 그 고대 문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을 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도를 어떻게 쓰느냐? 국가가 만들어져서 아까 우리가 목의 사이에서 북의 사이로 넘어왔을 때 아버지의 역할, 이것을 우리가 규정하는 것도 바로 예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이와 같이 원형이정이 펼쳐지고 음양오행이 이와 같이 펼쳐지는 그러한 원칙을 인간의 삶 속에 그대로 수용해서 그 천도에 맞게 행하는 것이 바로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요 임금이 우리가 이제 공자께서 평생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조술요순하고 헌장문무한다. 그리고 난 수리부작한다. 나는 그 요 임금과 순 임금이 펼치셨던 그 정신을 원칙으로 해서 문왕무왕이 펼쳤던 그러한 것을 헌장, 드러내어서 밝힐 뿐이지 그거를 내가 기록할 뿐이지 내가 따로 뭐를 짓는다거나 만들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법도입니다. 법절자에 이럴 때는 법칙을, 문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으로 드러낸 겁니다. 저와 같이 문자로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형식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악으로서 표현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은 다 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의 원칙으로 삼는 게 바로 예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이 선기 이후 예의다. 하늘을 이와 같이 하늘과 귀신을 먼저 높이고 그런 이후에 하늘의 법도에 딱 맞게 인간이 행하도록 노력한다. 저와 같이 얘기해 보면 저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가 되고 나면은 천자에 즉위하고 나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어요. 하늘의 제사를 모시고 그래서 선기옥형을 만들고 하늘의 제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땅의 제사를 모시고 그래서 천지의 제사를 모시는 일이 가장 먼저이고 천에 그 다음에 사방의 제사를 모시게 되죠. 사방의 제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산천의 제사를 모시는데 산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우임금이 구주를 평수토하면서 그 주마다 진산과 진천을 정합니다. 진산과 진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가장 주가 되는 산을 정하는 거예요.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산천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산과 주천을 정하게 돼요. 우임금에. 그래서 이와 같이 산천의 제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오사의 제사를 모시고 이게 천자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으로 여겼던 건 뭐냐? 하늘의 법칙을 이와 같이 수용해서 어떻게 백성들을 편안하게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제는 사람이 지금 여기 보면은요 사람이 고기 덩어리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 덩어리를 잡고 앞에다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고기를 아래다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라든지 사라든지 여기에 보면 지금 보일시자가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 보일시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 뭐냐면은 신에게 바친다고 하는 의미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신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제사 제자는 고기를 위로 바친다고 하는 의미의 그림으로 그렸다.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한 해의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에 따라서 문자가 달라집니다. 또 그 제사에서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기를 바치는 희생물을 바치는 제사도 있고 때로는 북을 치고 이렇게 하는 제사도 있고 또 연기를 피워가지고 지내는 제사도 있고 이 제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됩니다만은 이와 같이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됐었기 때문에 은나라의 당시의 제사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내제와 외제가 있었어요. 내제라고 하는 것은 선왕과 선비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님들입니다. 자기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모시는 걸 내제라고 하고 외제라고 하면 하늘의 자연신과 고조신, 선신신 이러한 신들에게 제사를 모시는 게 외제인데 이제 통치자 직위가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달라지겠죠. 여기에 보면 지금 내제 5가지의 제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의라고 하는 건 거동의자예요. 제사를 지내서 어떻게 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제자는 뭐냐면 아까 술을 위로 바치는 거죠. 고기와 지금 이것은 술을 의미합니다. 점이 찍혀져 있는 것은 술과 고기를 위에다가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형상이고 아까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예요. 여기는 보면은 지금 뭐냐면은 제기에다가 음식을 받쳐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기입니다. 밑에 있는 게. 그래서 이와 같이 제기고 여기에 이 표시는 불을 의미해요. 그래서 불로 익혀가지고 생것을 제사로 바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우리 이제 제사 중에는 희생물을 생것을 잡아서 놓는 수도 있고 저같이 끓여서 그릇에다가 끓여가지고 이와 같이 제기를 바치는 제사도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이상한 기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마치 번개 같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신령님께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비는 건데 신령의 기운이 내려온다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와 같이 신령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이 표시는요 마치 번개가 치듯한 표시입니다만은 이것은
제사를 지내는데 북을 친다는 표시예요. 북을 두드려서 신령을 위로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여행 중에 보시면은 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높이 있는 건 바로 뭐냐면 하늘에 닿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종을 쳐서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또 불을 연기를 피우는 이유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불을 피워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북을 두드려 가지고 신을 위로하는 제사입니다. 이거는 새의 날갯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융제사를 모시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이 문자를 통해서 당시의 제사를 어떤 형태로 지냈는가. 또 이제 제사에 관한 글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제사들을 통해서 신에게 하늘에 바치는 제사, 그리고 종묘에 바치는 제사가 구분되었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나 당시의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고 당시에 주로 삼았던 철학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방대한 양의 문자를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얼른 이렇게 보고 표가 나는 것들만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많은 질문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저 문자가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왜 형태를 달리하면서 변화하게 될까?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의 서예의 이 다양성 또 앞으로 미래의 서예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까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유스럽게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의 수메르 문자에서 이제 뭐 페니키아 문자로 발전하고 네. 페니키아 문자에서 다시 알파벳이 나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 상형 문자로 출발을 했다가 음가를 적기 위한 이제 그런 문자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순전히 이제 상형 문자로만 문자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죠 사용하기에. 중국도 이제 순전히 완전히 이제 상형 문자로만 되어 있지 않고 음가를 적기 위한 그런 이제 문자 같은 것도 이제 분명히 개발이 됐을 텐데 그게 언제부터 그런 게 나오나요? 네. 우리가 이제 서양의 문자하고 동양의 문자는 근본적인 게 다릅니다. 사고의 뭐라고 그럴까요? 사고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동양과 서양은. 우리가 한자의 발전 양상이 이 서양의 문자의 발전과 동양의 문자의 발전 양상은 전혀 노선을 달리했다. 그래서 동양의 문자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표의 문자다. 그 의미를 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형을 했지만 그 형태를 보고 그렸지만 아까 제가 이 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상은 똑같은 그림을 그릴 때의 상이 아니다. 우리가 상형에서의 상은 우리가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8배를 설명할 때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니고 있는 건 단순한 선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많은 의미를 내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문자는 이와 같이 전혀 서양의 문자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값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초문이 상형과 지사라고 하는 두 가지가 초문입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초기 사회에서는 아마 문자 표현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까 우리가 갑골에서 보았듯이. 근데 갑골 문자는 우리가 오늘날 갑골 문자를 연구하고 보니까 그 안에는 육서의 원칙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죠. 형성 문자도 있고 회의 문자도 있고 전주 문자도 있고 가차 문자도 있고 이 6가지의 원칙이 다 쓰여졌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나라 때의 갑골문은 이미
문자의 수준이 이미 완성된 단계 아니었겠는가. 왜 그러냐면 전주가차까지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완성된 단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소리값이라고 하는 걸 언제부터 우리가 한자에서 응용을 했을까 하는 문제인데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나라 이전에 지금 현재 저와 같이 완성된 문자 자료는 갑골문입니다. 갑골문 이전에는 아까도 잠시 그 말씀드렸듯이 갑골문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요순까지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화적 인물이 아닌가 회의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성문자가 지금 현재 형성문자가 가장 늦게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말씀처럼 소리값을 응용한 문자가 그러니까 형태에다가 소리를 집어넣음으로써 문자가 한없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갑골문의 현재 형성문자는 약 30% 정도 있습니다. 갑골문 현재 발견된 문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갑골문 당시에 형성문자를 사용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유교에서는 공자가 괴력난신을 이렇게 뭐 믿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상당히 부정적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그 문화의 뿌리에 보면은 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자께서 이야기한 괴력난신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공자는 괴력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괴력난신입니다. 괴력난신을 믿지 않았지 공자의 사상 속에는 완벽하게 천명이라고 하는 걸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조술요순이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자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조술요순이다. 요임금과 순임금의 정신을 조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와 순의 어떤 점을 조술하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자가 조술요순한다고 하는 얘기는 공자는 모든 사상서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사상이 제 박사 논문이 주대의 상제의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것이 유학사상의 정초가 됐다. 상제라고 하는 게 천명입니다. 그러면 주제적 하늘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제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늘은 두 개의 하늘이 있죠. 자연천이 있고 우를 창창한 그냥 자연천이 있고 주제적 하늘이 있습니다. 근데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제적 하늘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본성이 선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이 본성이 어디서 왔냐? 이거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는 원형이정이 있듯이 원형이정이 이와 같이 천도가 운행이 되어지듯이 인간에서는 인외지라고 하는 원형이정이 바로 인간에게 오면 인외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성이다. 우리가 인성론으로서 설명하면 인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의 괴력난신은 그야말로 미신을 믿지 말라는 거지 저 천도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혹시 대답이 되셨어요?